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 분배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을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노을즈란 분은 미국 사람이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정도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리를 이어받으신 분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고요. 마이클 샌델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델이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서만 150만 부가 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500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만 150만 부가 팔렸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정의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도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여유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쉬운 책이 아니거든. 그걸 읽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사상가 칸트, 그 다음에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를 공부하고 읽어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거든 저에게 나중에 그 사상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 될 거예요. 자, 마이클 샌델이란 사람이 정의론이란 책을 썼는데, 그 정의론이 나오기 이전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정의에 대한 개념은 노을즈에 의해서 정립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노을즈 선생님도 1970년대 정의론이란 책을 쓰십니다. 정의론이란 책이 나왔을 때 얼마나 파장이 컸으면 그 책의 별명이 그린 몬스터였다라고 합니다. 그린 몬스터라는 말은 노을즈가 썼던 정의론의 책 표지가 녹색이었는데, 그 녹색의 표지를 갖고 있는 책이 괴물 같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린 몬스터라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렸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오늘날 정의 체계를 잡는데 지대하게 일조를 하신 분이 바로 노을즈 선생님이십니다. 자, 오늘은요 노을즈 한번 가볼게요. 자, 노을즈 선생님인데, 노을즈 선생님이 썼던 책 이름이 뭐라고요? 예, 정의론이란 책입니다. 정의론. 물어볼게. 여러분들 학급에 교복을 입어야 돼, 체육복을 입어야 돼 라는 현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현안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의로울까요? 그렇지.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러분들 같이 대답할 겁니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표결로 처리하자. 그 표결이라는 건 뭐에 따라가자? 다수결에 따라가자. 그렇지. 우리는 다수결이 되게 익숙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통령 선거도 다수결의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100의 사람이 있다면 51명이 A라는 후보를 지지했어. 49명이 B라는 후보를 지지했어. 그럼 51명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효율성이 있는 표결 방식이지 정의로운 표결 방식은 아닙니다. 왜? 이유는요, 51명은 그 대표를 지지하겠지만 나머지 49명은 그 대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수결의 원리에 익숙해진 이유는 다수결의 원리가 어떤 정치체제의 표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표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는 뭐에 따라서 표결이 가능해집니까? 그렇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가능해지지. 그럼 그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던 사상가는 없을까? 그분이 바로 벤담입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자였지. 공리주의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게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도태되는 소수가 있거든. 그분들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었죠. 그게 곧 뭐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다수결의 원리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뼛속까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수결 원리는 반드시 누가 등장한다?
그렇지. 거기 다수에 끼지 못하는 소수의 피해자가 등장한다. 아, 이렇게 보면 정의로운 표결 방식은 아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진짜 정의로운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합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요. 그렇지. 시간과 다른 것들의 비용 지출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그럼 효율성 때문에 정의로운 표결 방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되시죠? 이 생각이 바로 노을즈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노을즈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누굴 비판하냐면요. 여기 써볼게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합의를 한다고 그랬지. 합의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럴 땐 이러기, 저럴 땐 저러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지. 그 약속이라는 곧 뭡니까? 암묵적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약을 통해서 어떤 현안을 처리해 나가자. 그래서 이분은요. 사회계약을 했습니다. 사회계약론의 연장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되시죠? 오케이. 자, 이분은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거야. 노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야.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 여러분들 다 이기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성이 있잖아요. 내 거 갖고 싶고 내 것만 챙기고 싶지. 이기성이 있지. 그런데 인간이 전적으로 이기적이라면 합의가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노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을즈가 말하는 개인은 전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아. 한편으로는 이기성을 지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내 걸 조금 내주더라도 원만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합리성이라고 하거든. 노을즈가 말한 개인은 이기적인과 동시에 합리적인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되시지? 또 하나는 이 합의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지? 이 합의를 통한 사회는 노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럴 땐 이러기 저럴 땐 저러기라고 약속을 해서 사회가 잘 굴러가. 그럼 이 이익은 누구한테 오는 거야? 너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의를 통한 사회는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이익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되시죠? 듣고 보니까 합의라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엄청나게 좋은 거지.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 되시죠?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가 우리가 합의를 할 때 그냥 합의를 해서는 안 되지. 이 합의의 결과는 모두에게 어때야 돼? 공정해야겠지. 그래서 이 합의를 위한 이분은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조건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 조건이 바로 이분이 말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무지의 배일이라는 건데 중요합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무지의 배일이라는 건데 무지의 배일이라는 건 이런 거야. 풀어줄게.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요. 성별도 모릅니다. 나이도 모르고요. 인종도 모릅니다. 사회적 명예라든가 지위도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지의 배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야.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합의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 교복을 입고 와야 될까? 체육복을 입고 와야 될까? 모르겠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합의를 해야겠지. 우선 합의를 하려면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학생 대표가 등장해야 되고요.
선생님 대표가 등장해야겠지. 이 두 분이 만납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아침에 올 때는 학생답게 교복을 입고 오는 게 맞지? 이 선생님 입장이죠. 아니요. 아침에 올 때 모두가 힘든데 좀 편한 복장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들 입장이지. 이 둘 사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본인이 선생님임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면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그렇지. 선생님한테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겠지. 반대로 학생이 학생임을 강력하게 인식하면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학생한테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겠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렇지. 무죄 배열을 씌우자는 거야. 뻥뻥 씌우자는 거야. 그럼 선생님 대표가 본인이 선생님인지를 알 수가 없어. 본인이 대표인지도 알 수가 없어. 학생 대표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학생인지를 알 수가 없네. 본인이 학생 대표인지를 알 수가 없네. 이 상태에서 두 분을 앉혀놓고 교복을 입을까 체육복을 입을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모두에게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 이분의 입장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봐. 무죄배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신분, 성별, 나이, 인종, 명예, 지위 모든 것들을 모르는 상태라고 했었지. 그럼 나에 대해서도 모르잖아? 그럼 누구도 몰라야 돼.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야지.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호무관심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호무관심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자. 그 합의가 모두에게 공정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봐. 뭐냐면 야, 내가 선생님인데 진짜 선생님인지를 모를 수 있어? 니들이 학생인데 학생인지를 모를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현실적 상황이 아니고 가상적 상황으로 설정하자. 가상 상황으로 이렇게 설정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놀즈가 말하는 여러분들 무죄배는 현실적 상황이 아닌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가상적 상황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들은 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럼 위에서 말했던 무죄 대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무죄 대일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무슨 합의를 위해서? 공정한 합의를 위해서 필요하죠. 무죄배는요 여러분들 공정한 합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제도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뭘 씌웁니까? 무죄배를 씌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본인이 사회적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모르는 상태지. 본인이 사회적 약자인지 강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해? 그럼 본인들이 누구임을 가정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 강자임을 가정하게 될까? 약자임을 가정하게 될까? 그렇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모두 약자임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약자임을 가정하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해. 그럼 누굴 위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질까? 그렇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정책을 만들고 나서 두 사람한테 무죄배를 다시 벗겼어.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진짜 뭐였어? 사회적 약자였던 거야. 그럼 이 복지정책이 없을 때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그만큼 클 거 아니야. 위험도가. 그런데 이 복지정책, 곧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두 분의 약자는 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니 없니? 그렇지.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두 분한테 올 수 있는 리스크를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겠지. 되시죠? 그래서 무죄배열이 필요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지우고 리스크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걸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 선천적 우연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결정할 수 있니 없니? 없지. 내가 태어난 건 필연적인 게 아니야. 뭡니까? 우연적인 거지. 우리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뭐였어? 대한민국의 S그룹의 총수였어. 아,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니? 재벌 2세가 되지. 내가 재벌 2세가 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렇지. 타고난 거잖아. 그 타고난 부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자연적 선천적 우연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타고난 부분이 사회 정책을 합의할 때 반영이 되어버린다면 그 정책은 누구에게도 공정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정부 대표가 있고요, 재벌 대표가 있고요, 시민 대표가 있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세 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대표가, 재벌의 대표가 자신이 재벌임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잖아.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만 정책을 이끌어내려고 할까? 그렇지. 재벌한테만 유리하게만 이끌어내려고 하겠지. 그때 뭘 씌우는 겁니까? 무죄배를 뻥 씌우는 겁니다. 무죄배를 뻥 씌우는 순간 아, 내가 재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재벌 2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네. 이해되시죠? 알 수가 없는 상태. 정부 대표한테도 씌워야겠죠? 시민 대표한테도 씌워야겠지. 내가 재벌인지 시민인지 정부 대표인지 알 수가 없네. 그 상태에서 합의에 들어간다면 모두에게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곧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요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배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우연성이 그 자체로 나쁜 겁니까?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벌 2세가 재벌 2세가 된 게 그 자체로 나쁩니까? 아니지. 재벌 2세는 본인이 재벌 2세임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벌 2세가 된 걸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적 선천적 우연성은 이렇게 써볼게.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 선천적 요소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합의에 도달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자꾸 쓰고 싶겠지. 내 말이 된가? 내가 잘나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걸 자꾸 쓰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걸 쓰는 순간 다른 사람과 공정한 경쟁이 되냐 안 되니?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걸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놀즈는 자연적 선천적 우연성은 뭐에 환원하는 게 맞다?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고, 사회에 환원이 안 되거든. 언제만 인정해주자.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만 인정해주자라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연적 선천적 우연성을 좋게 타고나는데 이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놀즈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원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놀즈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의 원칙. 우선 정의의 원칙을 들어가기 전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여러분들 세 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모두 순서대로만 지켜진다면,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원칙이 순서대로만 지켜진다면 이 원칙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어떻다는 거야? 정의롭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 결과의 정의는 결국은 뭐가 담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원칙이 지켜지는 절차의 공정성, 이 원칙이 지켜지는 절차의 정의로움, 이게
결과의 정의 혹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는 거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원칙이 지켜지는 절차 자체를 중시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절차적 정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되시죠? 자, 원칙 하나부터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피자를 1인 1판씩 주십니다. 부족하다고요? 1인 1판이라니까? 좋죠? 학교 올만하지? 그런데 그 피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피자를 1인 1판을 먹으려면 아침에 7시까지 등교해야 돼. 그리고 하교 시간은 10시야. 그래도 수긍하십니까? 고맙다고요? 더 들어보세요. 교실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뿐이며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무조건 교실에 앉아서 공부해야 돼. 화장실은요? 화장실 갈 수 없어! 라고 하십니다. 물어볼게요. 그래도 나는 피자가 좋다. 손? 없겠지. 설마. 피자 한 판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분들 자유를 담보 잡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적 조건이 오더라도 그걸 저지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되시지?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정치적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놀주는 이 자유의 권한은 어디의 권한이라고 보는 거야? 정치적인 권한으로 보는 거야. 이 정치적 권한들이 사람들한테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지는 게 맞다는 거니?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투표권. 투표권은 대표적인 자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봐봐. 저랑 동갑인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원빈. 저랑 동갑입니다. 놀랬다고요? 제가 너무 잘...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원빈은 동갑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기겠지만 원빈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손을 잡고 선거하러 갔습니다. 선거하러 가니 선거 사무원이 계셨고요. 그 사무원이 원빈의 얼굴을 한번 쓱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우와 잘생겼다. 당신은 잘생겼으니 투표를 행사하시오. 투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선거 사무원이 저를 보더니 돌아가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는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지. 왜? 원빈이 잘생겼더라도 한 표, 양현철 이렇게 생겼더라도 한 표 주는 게 공정한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사람의 지위나 생김새, 명예에 상관없이 모든 투표권은 1인 1표가 정당하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되십니까? 자유의 권한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지는 게 맞다?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맞다라는 게 놀주의 입장입니다. 또 어떤 권한이냐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언론한테는 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언론한테는 막아버린다. 그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 이 책은 허용하는데 저 책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런 권한도 자유의 권한이고요. 이런 권한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져야 된다?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사유재산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내 사유재산이 100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이 1000원이야. 이건 다를 수가 있어. 하지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져야지. 똑같이.
되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가끔 우리 학생들이 착각한다. 사유재산의 권리도 자유권에 속하며 기본권에 속한다고. 이 권리는 모두한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맞다. 사유재산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사유재산의 권리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되시죠? 이 원칙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이 사회에 자유가 없으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노을지가 말한 정의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겠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어떤 사람은 못 갖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격차가 너무 큰 사회를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 그래서 이 격차를 조금씩 줄여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나온 원칙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정치적 평등의 원칙이었다면 차등의 원칙은 무슨 평등을 위한? 그렇지. 경제적 평등을 위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떻게 시행이 돼야 되냐? 적어드릴게요. 이게 또 핵심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자는 거야. 다시 한번. 최소 수혜자에게 뭘 주자고요? 최대 이익을 주자고요. 문구의 형식은 공리주의하고 비슷하지.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 하지만 최대 다수가 아닌 뭐라고 써놨습니까? 최소 수혜자라고 써놨지. 이 문구 자체도 뭘 비판하는 맥락이다.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최소 수혜자라는 사회적 약자니 강자니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최대 이익이라는 거 오해하지만 최대 이익이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1억, 2억씩 주어주자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부여하자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 정책을 쓰잖아. 그럼 누구한테는 평등한 정책이지? 그렇지. 사회적 약자한테는 평등한 정책,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이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돈을 거둬야 되냐? 그렇지. 사회적 강자한테 돈을 거둘 수밖에 없지. 그럼 그 돈을 걷는 게 많아지다 보면 그 강자는 뭘 느낄까? 그렇지. 이 원칙이 뭐라고 느낄 수 있어? 불공정한 원칙 혹은 불평등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잖아. 그 강자가 진짜 영원한 강자일까? 아니지. 여러분들 기업도 열심히 활동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꺾여서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불자가 되고 신불자는 사회의 약자가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사회적 약자가 되는 순간 뭐해? 이 원칙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원칙은 여러분들 매우 강자한테 불평등하다고 생각은 되나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원칙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을 위해서 강자한테 조금 더 걷는다라는 거야. 쉽게 말해 강자의 불평등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뭘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꼭 알아두셔야 돼. 다. 노을지의 원칙이 평등만 나오니까 이분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 뭐 인정하십니까?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어렵지 않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기회 균등의 원칙은 어렵지 않지. 기회 균등의 원칙은 지위나 명예를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뭐 어렵지 않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은 또 없겠죠. 되십니까? 오케이.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원칙을 써드리기 전에 이분은 어떤 정의론을 갖고 있다? 절차적 정의론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원칙이 지켜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순서대로 원칙이 다 주어졌을 때 이 원칙에 따른 결과는 무조건 어떻다는 거야? 정의롭다라고 말했지. 그렇다면 이 원칙이 다 주어지고 나서 결과가 불평등해. 이 결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수용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이 원칙이 지켜지는 절차가 중요시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차가 정의롭다면 그 결과는 평등이든 불평등이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거야. 결과의 불평등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라고. 그럼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이분은 뭘 추구하진 않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분은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1번 원칙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원칙을 묶어가지고 2번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을 여러분들 2-1번 원칙이라고 했고요. 기회존중의 원칙을 2-2번 원칙이라고 한 거예요. 되시죠? 다시 한 번 할게. 이분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뭐가 중요시 된다? 절차가 중요시 된다. 그 원칙이 지켜지는 절차가 정의롭다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 불평등한 결과가 뭐가 될 수 있다? 정의로울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말하면 이분은 뭘 추구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평등을 추구하진 않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여러분들 왜 이 절차를 중요시했을까? 고민해보자. 이분이 살았을 때는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대표적으로 이데올로기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뭔지 모른다고요. 이데올로기는 이런 거야. 이념. 오케이? 고정화된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떤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소련은 어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한 시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970년대는 박정희 때야. 사람들 여러분들 구속했던 대표적인 사유가 뭐였어? 그렇지. 대표적인 사유가 뭐였니? 뭐였다고? 대표적인 사유가 뭐였니? 그렇지. 반공정책이었잖아. 그럼 반공정책이 어긋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뭘로 몰았어? 빨갱이로 몰았지. 미국도 비슷했단 말이야. 미국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신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몰았어? 그렇지. 빨갱이라고 몰았어. 그런데 이 정책을 싹 보잖아. 완벽한 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 왜? 이런 부분이 있어.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뭔가를 대해주자는 원칙은 사회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노을즈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자유주의 진영한테는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받았고 사회주의 진영한테는 자유주의라고 비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확실히 어디 진영에 있어? 자유주의 진영에 있잖아. 나는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몇 번에 넣는 거야? 1번에 넣는 거야. 이분이 추구하는 가장 정의로운 체제는 뭐야? 자유주의야. 나는 자유주의자야. 나는 자유주의자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되시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주장하다 보면은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나 최소 수혜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저분들을 배려하지 않고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이 원칙을 집어넣었는데 이 원칙은 여러분들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용어를 그대로 써줄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중시하는 거야? 평등을 중시하는 거야? 그렇지. 평등을 중시하는 거지. 바로 재산 소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뭘 맞춰주자는 거니? 평등함을 맞춰주자라는 말이야. 되시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체제는 어떤 체제? 딱 나왔잖아. 뭐야?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가 노을즈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문구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노즈는 정치적 평등을 경제적 평등에 우선시하였다. 맞을까 틀릴까? 다시 한번요. 노즈는 정치적 평등을 경제적 평등에 우선시하였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지. 왜? 이게 일본이라고. 이게 없이 이게 오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반드시 이게 먼저 오고 나서 기본권이 먼저 보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평등이 경제적 평등에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여기라면 경제적 평등이 정치적 평등에 우선한다? 말할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 노을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노을즈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될 건 노을즈가 말하는 사회 유형입니다. 노을즈가 말하는 사회 유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분배 정리와 크게 관련도 없어요. 하지만 노을즈라는 인물이 생활관을 위해서 분배 정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보면요, 여러분들 시민 불복종이란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때도 노을즈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저 뒤편에 가면요, 해외 원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노을즈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때 보면은 노을즈가 말하는 사회 유형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거든. 이 사회 유형이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은 한 이 사회 유형을 알아둬야지 노을즈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과 노을즈가 말하는 해외 원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노을즈의 사회 유형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노을즈는 여러분들 사회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노을즈가 말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우리가 정의의 원칙 배웠지. 그 정의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사회야. 정의의 원칙 중에 특히 이론칙이 있었습니다. 그 이론칙을 뭐라고 했습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했지.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사회, 지켜지는 사회, 그 사회를 노을즈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건 국민들의 뭘 지키겠다는 거야?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반면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고요. 이 사회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당연히 않겠죠. 이런 사회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노을즈는 이 큰 사회에서 또 다시 두 개로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우선 질서 정연한 사회에 속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노을즈가 말하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이런 거야. 노을즈가 말하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노을즈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 있잖아. 몇 원칙이 있었니? 세 가지 원칙이 있었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또 하나 뭡니까? 기회 균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완벽하게 예외 없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적어볼게요. 정의 원칙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노을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반면에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노을즈가 말하는 3원칙이 있는데 그 3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면 참 좋으나 경우에 따라서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 정의의 원칙이 완벽하지 않고
지켜질 때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되시지? 그리고 하나는 놀지는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뭐가 가능하다?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이후에 시민 불복종 테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지? 우선은 적어놓기만 하게. 되셨죠? 반면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고통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 이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그럼 기본권을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통치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통치자가 국민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에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장 쳐다봅니다. 우리 위에 보세요. 그 국가는 여러분들 국민들의 자유가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켜지지 않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독재 국가라고 합니다. 독재 국가입니다. 되시죠? 독재 국가가 대표적인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고통받는 사회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유도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타국을 괴롭히는 국가도 있다는 거야. 그런 국가를 뭐라고 했냐면요, 무법국가라고 한 겁니다. 국제법 따위는 생각도 안 해. 우리 마음대로 할래. 우리가 침략하고 싶으면 침략하는 거지.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국가입니다. 완전 건달국가, 깡패국가지. 그런 국가를 무법국가라고 한다고요. 이 국가는 여러분 당연히 독재국가고요. 자국민들만 독재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국가를 뭐 하려고 하는 국가입니까? 침략하려고 하는 국가가 바로 무법국가가 된다는 거야. 되시지? 자, 이렇게 제가 나눠주는 이유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주제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시민불복종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고통받는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선 적어놓기만 합시다. 나중에 시민 불복종 파트 가면 아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되시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가능하네. 반면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불가능하네. 하나 남은 게 있지. 그렇지,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겠지. 왜? 그렇지, 완벽하게 정의로운데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복종해? 불복종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 또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되시죠?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생소한 부분이 한데 시민 불복종 운동할 때 다시 한번 다뤄드릴 테니 이 정도 기록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